어르신은 나오지 말고 뒤에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68살 김정임은 손녀 돌잔치 가족사진 촬영 순간 직원에게 그 말을 듣고 무대 앞에서 물러섰고, 외할머니는 손녀를 안고 한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는 동안 친할머니인 정임은 멀리 그 장면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비닐봉지에 담긴 돌잔치 떡을 식탁에 올려놓고 주저앉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시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손녀 돌잔치 얘기는 남의 입에서 먼저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아는 분이 물었습니다. 정임 씨, 손녀돌 언제예요? 준비 많이 바쁘시겠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녀 돌잔치 날짜를 몰랐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얼떨결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곧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하윤이 돌잔치 언제 하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그게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 네. 조촐하게 할 거라서요. 가족들만. 조촐하게. 가족들만. 그 말 속에 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가면 되는 거지? 아, 네. 물론이죠. 아들의 대답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왜 먼저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남들 입에서 먼저 들어야 했을까?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토요일 오후 2시에 호텔 2층이에요. 시간 맞춰서 오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어디서 뭘 준비하면 되는지, 뭘 가져오면 되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과 장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그날 보자. 하지만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손녀의 첫 돌인데 외할머니는 준비부터 함께 했을 텐데 친할머니인 저는 초대장 한 장 받지 못한 채 형식적인 문자 한 통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손녀 얼굴은 보고 싶었습니다. 하윤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잠깐 들렀다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일찍 나왔었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저는 결혼식 때 입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손녀 돌잔치에 화사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랜만에 한복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새 옷을 살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촐하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8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에서 시내까지 택시를 타고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습니다. 로비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쪽 친척들인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행사장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둥근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각 자리마다 이름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을 돌며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테이블을 다 돌아봤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고모, 친구들 모두의 이름이 있었지만
친할머니인 제 이름만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실수인가 싶어 직원에게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실수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근데 내 자리가 어디니?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의자가 좀 모자라서요. 일단 저쪽 벽 쪽에 계셔도 될까요? 나중에 자리 정리되면 앉으시고요. 벽 쪽? 자리가 아니라 서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행사장 한가운데에는 작은 무대가 있었고 그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며느리 품에 안겨 나왔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에 작은 꽃을 꽂은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하윤이는 사람들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제 손녀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하윤이를 소개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벽 쪽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하윤이가 케이크 앞에 앉았고 촛불을 끄는 순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뒤에서 서서 지켜봤습니다. 자리도 없이 이름도 불리지 않은 채 그저 벽에 기대 서서 손녀의 첫 돌을 축하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벽 쪽에 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의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빈자리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돌잡이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무대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이 놓였고 하윤이는 엄마 품에서 내려와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하윤이를 응원했습니다. 하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와, 가수 될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아들과 며느리는 웃으며 하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가까이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었고 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테이블마다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전히 벽 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고 저도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남은 음식 있으면 갖다 드릴게요. 직원은 친절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은 음식. 다른 사람들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음식을 먹는데 저는 남은 음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0분쯤 지나 직원이 종이 접시에 담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접시를 받아들고 벽에 기대 섰습니다. 앉을 곳이 없어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뜨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였습니다. 손녀의 돌잔치에서 친할머니가 벽에 기대 서서 남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며느리 쪽 어머니, 그러니까 하윤이의 외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메인 테이블 한가운데에 앉아서 하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밥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고 사진을 찍었으며 외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손녀를 어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손녀를 안아보고 밥을 먹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손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 쪽에서 멀리 그 모습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됐습니다. 하윤이가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갔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케이크에 칼을 넣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저 멀리서 손녀가 웃는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응, 좀 불편하셨죠? 자리가 부족해서. 괜찮다. 아들은 미안한 듯 웃으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안했다면 자리 하나쯤은 만들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자 하나 더 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친할머니 이름표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번거로운 일이었을까요?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왜? 이거 드세요. 남은 떡이에요. 며느리는 비닐봉지에 담긴 떡을 건넸습니다. 돌잔치 떡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쁜 상자에 담아 나눠줬는데 제게는 비닐봉지에 담아줬습니다. 고맙다. 저는 떡을 받아들고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였을까? 손녀를 축하하러 왔지만 손녀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왔지만 가족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서서 남의 잔치 구경하듯 지켜봤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건 서운함이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친할머니인데도 대접받지 못했다는 수치심, 자리 하나 없이 구석에 서 있어야 했다는 수치심, 남은 음식을 종이 접시에 받아 먹어야 했다는 수치심, 비닐봉지에 담긴 떡을 들고 돌아와야 하는 수치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적막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나이가 들어서 밀려난 건가?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진 건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고 하윤이의 웃는 얼굴을 생각했으며 제가 서 있던 벽 쪽 구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눌려 있었고 어젯밤 눈물로 부은 눈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비닐봉지에 담긴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어제 돌잔치 사진 나왔어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윤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돌잡이 하는 사진, 가족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찾았습니다. 제가 나온 사진이 있는지. 하지만 없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 외할머니는 있었지만 친할머니인 저는 단 한 장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가족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하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고모 모두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행사장 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네, 지금은 가족사진 찍는 시간이에요. 어르신은 뒤에 계셔도 돼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저도 가족인데요. 아, 그러세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먼저 가까운 가족분들만 찍고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무대 앞에는 아들, 며느리, 하윤이, 그리고 며느리 쪽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외할머니는 하윤이를 안고 한가운데 섰고 외할아버지는 그 옆에 섰으며 이모와 고모는 양쪽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기자가 말했습니다. 자, 다들 보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제 손녀의 돌잔치 가족 사진에 친할머니인 제가 없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나도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될까?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시간이 좀. 나중에 따로 찍어요. 나중에? 네, 집에서 찍어요. 오늘은 손님들도 많고 바쁘니까요. 나중에. 그 말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단 한 장의 사진도 찍지 못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아들과 함께, 심지어 혼자서도 그저 다른 사람들이 찍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손에는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없는 사진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초대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벽 쪽에 서 있어야 하고 사진에 나오지 말아야 하며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 며칠이 더 지나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올 수 있어요? 왜? 하윤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때는 안아보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보고 싶다니. 갑자기? 네. 그리고 엄마,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요즘 저희 둘 다 일이 바빠서요.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만요. 한 달. 돌잔치 때는 자리도 없었는데 이제는 한 달 동안 아이를 봐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진짜 급한 거예요. 어린이집 대기도 밀려 있고 애 맡길 데가 없어요. 알았다고 했잖아. 생각해 본다고. 네. 그럼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게 가족인가? 자리가 없을 때는 벽에 세워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달려오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손녀니까 봐줘야 하나?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나한테는 자리 하나 없었잖아. 그때 나는 사진 한 장 못 찍었잖아. 그때 나는 벽에 서서 남은 음식 먹었잖아. 이틀 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응. 그래서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생각이 있어. 네. 무슨 생각이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근데 이제부터는 내 자리부터 챙길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잔치 때 기억나니? 내 자리 있었어?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없었잖아. 나는 벽에 서 있었고 사진에도 없었어. 엄마, 그건 변명 안 들을 거야. 그때 나한테 자리 하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애 봐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니? 엄마, 저희가 정말 바빠서 그랬어요.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전화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마. 나도 사람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제대로 된 거절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늘 참았습니다. 아들이 원하면 들어줬고 며느리가 불편해하면 물러섰으며 손녀를 보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요즘 진짜 힘들어요.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일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 네.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나도 바빠. 네. 어머님도 바쁘세요? 응. 내 인생 사느라 바빠. 며느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이제부터는 내 자리부터 챙기려고. 자리요? 응. 돌잔치 때 내 자리 없었잖아. 며느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죄송해요. 저희가 미처 신경 못 썼어요. 신경 못 쓴 게 아니라 안 쓴 거지. 어머님, 됐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연락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아들에게서 연락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문을 열어줬고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돌잔치 때 엄마 자리 준비 안 한 거요. 진짜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제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곤란해서 온 거라는 걸. 그래, 미안하다고 해서 다야? 엄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겠어. 나도 지금 화가 나서 생각이 안 나.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하윤이는 엄마 손녀잖아요. 애 때문에라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손녀, 돌잔치 때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손녀 타령이야? 그건 나도 손녀 보고 싶어. 근데 너희가 막잖아. 자리도 안 주고 사진도 안 찍게 하고 벽에 세워두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가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자존심 있어. 앞으로 나한테 부탁하지 마.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아들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래도 생각 좀 해주세요. 아들은 현관으로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전화 주세요. 기다릴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1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며 모아둔 돈도 있었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시골 땅을 팔아서 생긴 돈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껴서 모은 돈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하고 집 장만할 때 보태주려고 손녀 교육비로 쓰라고 그렇게 아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을 해지했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도 모두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명예 변경하시는 거예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들 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안 줄 거예요. 아, 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처리해 줬습니다. 10억? 그 돈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 쓰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쓰고, 제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겁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몇 번 더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계속 정리했고 부동산에서는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하윤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고 며느리는 하윤이를 안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돌잔치 때 어머님을 너무 홀대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외할머니 쪽만 신경 쓰고 친할머니이신 어머님은 소홀히 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하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반성했다고 해서 다야? 며느리가 하윤이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하윤이라도 안아보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하윤이는 제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저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이래?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희 요즘 진짜 힘들어요. 애 맡길 데도 없고 돈도 빠듯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저를 필요로 해서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지?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필요하니까 온 거잖아.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엄마, 진짜 사과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 자리도 제대로 챙기고 사진도 같이 찍고 다 할게요. 언제? 다음 돌잔치 때? 네. 아니, 지금부터요. 명절 때도 엄마 모시고 가족 모임 때도 같이 하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정말 어려워요. 어머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잔치 때는 나 없어도 잘만 했잖아. 그건 자리도 없었고 사진도 못 찍었고 벽에 서 있었어. 그때는 내가 없어도 됐잖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내가 받은 수치심이 없어지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해. 근데 도와주지는 않을 거야. 어머님, 필요할 때만 찾는 게 가족이냐? 그때 나한테 자리 하나 없었는데 이제 너희한테도 내 자리 없어.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나도 힘들었어. 돌잔치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요.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하윤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이 풀리세요? 뭘 해드리면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이제부터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사람 노릇하지 않고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하윤이는요? 손녀잖아요. 손녀 할머니 취급 안 해주고 이제 와서 손녀 타령이야? 엄마, 됐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재산은요? 나중에 민수한테 주시기로 한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산? 10억 말하는 거지?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거요. 그거 벌써 정리 다 끝났어. 네. 은행 가서 다 내 명의로 바꿨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것도 다 해지했고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 주식이로.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으로. 아무한테도 안 줄 거고. 그리고 주기로 한 적 없어. 내가 알아서 준다고 했지. 약속한 적은 없어.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데 내 재산까지 봐라. 염치가 있어야지. 10억이 아까워서 이제 와서 찾아온 거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진짜 죄송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재산 정리했다니까 얼굴색 변하는 거 다 봤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10억을 다 어떻게? 내 돈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나도 바빠. 엄마, 가라고 했어.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세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 가족이 차에 타서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으며 그저 제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시내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고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까웠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사 가셨다면서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물었습니다. 정임 씨, 손주는 안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봐요. 왜요? 손주가 제일 예쁜데. 예쁘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할머니가 됐다고,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삶이 있으며,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